안녕하세요. 백혜영입니다. 네. 동해가든교회 중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전공이 중독이 아니에요. 그냥 심리학이었고 임상심리학이었어서 가지고 제가 하는 말에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네, 일단 목차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목차가 이런데 그 광범위한 내용을 좀 제가 최대한 20-30분 내에 축약해서 전달하려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좀 전달하려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는데 혹시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면 추후에라도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이제 중독의 의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넘겨주세요.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에딕션과 인톡시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룰 중독 세미나는 에딕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딕션이 흔히 정신적이고 행위적인 중독이라고 해서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도 에딕션에 해당되겠죠? 근데 우리가 수은 중독 이럴 때 수은을 막 계속 먹고 싶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톡시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독성 물질에 취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수은 중독, 농약 중독. 근데 우리가 다룰 중독은 에딕션에 해당되는 중독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그냥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이제 중독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생각이 한 가지 있는데 한 번 중독되면 중독자는 일시적으로라도 행동을 중단할 수 없을까? 아니라고 합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도 중단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아침에 학교에 가다가 술을 딱 봤어요. 안 마시고 학교 갈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밑에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대학생이 파티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병원에 갔다. 중독일까요? 네, 그 다음 직장에서 아무도 눈치 못 채도록 술을 매일 마시는 사람은 중독일까? 네. 뭐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라는 게 뭐냐를 따지려면 일단 다음으로 넘겨보시면 중독자들의 행동이 나와요. 근데 중독은 일단 뇌의 화학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독자들의 특징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4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행동을 멈출지 말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은 절대로 하지 않을 선택과 결정을 내려요. 아까 제가 아침에 학교 가다 술병을 봤어요. 학교 갈 수 있어요. 근데 학교 갔다 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 이거 끝나고 과제도 해야 되고 운동도 가야 되고 또 할 게 있는데 못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멈추지 못하고 뭔가 이걸 떠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두 번째,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하지 않을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해로움을 인정하기 어려워한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면은 와, 나 술 마시면 안 되겠구나. 이게 정상적인 사고죠, 우리의. 근데 음주운전을 하는 알코올 중독자는 내가 이번만 재수없게 잡혔다. 아니면 하필 경찰이 거기 있었다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좀 이렇게 내가 초래했다라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놀린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감추고 비난을 피하려고 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중독은 어떤 행동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화학 과정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장에서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인간은 두뇌의 즐거운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식사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즐거워지죠. 돈을 벌면 기분이 좋아져요. 사회적 관계, 친구 만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한테 생존에 유리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야 우리는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참여하도록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자, 이 도파민은 즐거움을 갈망하게 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추구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파. 근데 내가 먹고 싶은 욕구가 안 들어? 굶어 죽겠죠. 근데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도파민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은 음식을 먹게 되겠고 생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도파민은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네,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가장 복잡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우리 뇌는 균형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도파민이 갑자기 치솟으면은 이거를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어떤 우리가 쾌락에 의해서 도파민이 급속도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뇌는 우리 신체 시스템에 압도되지 않도록 도파민을 어떻게든 감소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5만큼의 그 행동을 해서 얻었던 쾌락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도파민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만큼의 쾌락이 필요하겠죠? 그게 내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뇌가 이 도파민에 그러니까 덮이지 않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한 결과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상적인 자극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는 능력이 제한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해서 그런 말이 있어요. 마약을 하면은 1000만큼의 쾌락을 받는데요. 근데 가족으로부터 얻는 쾌락은 10, 100이라는 거죠. 그러면 난 이미 1000만큼의 쾌락을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데 굳이 100만큼의 쾌락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자극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는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갈망 경험이라는 게 생겨요. 아까 도파민이 우리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즐거운 활동을 계속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뇌가 도파민이 너무 과다 분비가 되다 보면은 이 즐거움이라는 감정이랑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물질을 연관시켜버려요.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게, 생존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갈망을 해소할 욕구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생존을 하려면 이 즐거움을 채워야 돼. 그거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바뀌고, 그다음 편도가 변화해요. 편도가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뇌의 레이더 스캐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편도가 이 도파민에 의해서 뇌가 이제 화학적으로 변화가 되면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싹 걸러내고 이제 중요한 정보에만 집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뇌가 도파민에 변화가 되면 그런 물질, 여기 나오는 물질은 중독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련된 환경 신호에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성적인 능력을 해서 나 지금 잘못했네, 그만둬야겠다 하면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까지 나아가냐면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것까지 변화를 시켜요. 전전두엽 피질은 많이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뇌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여기 이마 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집행 능력, 충동 조절 능력, 그 다음에 내가 뭐 계획을 세우고 좀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뇌의 도파민이 너무 많이 쾌락에 절여져서 뇌가 변화가 되게 되면은 이 전전두엽 피질에서 물질 추구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 내렸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면 아무리 설득을 한들 논리적인 설득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중독은 뇌의 화학 과정이고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을 그냥 의지적으로 그만두게 한다기보다는 불가능하다 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미 뇌에서 그게 가장 논리적인 행동이다라고 설득이 스스로 됐기 때문에 변화가 어려운 겁니다. 네, 혹시 빠른가요, 말이? 네, 알겠습니다. 긴장을 했네요. 네, 그래서 네. 발표할 때도 긴장을 안 하는데, 네. 그럼 그 다음으로 혹시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래서 중독이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책에선 이런 표현을 합니다. 테러리스트가 비행기를 탈취하듯이 뇌를 탈취해서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쁜 명령을 내린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어떤 단순히 그냥 즐겁고 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아예 변해버리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은 중독의 진단 기준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해서 좀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 네, 네, 여기에 이 DSM-5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이게 정신과나 임상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교과서인데, 여기에는 지금 현존하는 정신질환의 어떤 통계적인 내용이나 진단 기준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중독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자, 보면은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라는 상위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에 물질 관련과 비물질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하려던 중독은 애딕션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서 애딕션에 해당되는 말은 물질 사용장애예요. 여기 있는 중독은 인톡시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건데 왜 사용장애라는 말을 했냐면 우리가 중독자라고 할 때 거기에 찍히는 낙인 효과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이 미국 정신의학회인데 거기서 그럼 중독 말고 사용장애라고 부르자 해서 DSM-5에서는 우리가 아는 그 애딕션에 대한 중독은 없습니다.
대신 사용장애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고 세미나 내용과 관련된 행동 중독 있잖아요. 계속 뭔가 이렇게 쇼핑 중독, 뭐 일 중독 이런 것들은 밑에 있는 도박 장애랑 조금 유사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내성, 금단 증상,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잘 살펴보시면 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거 없죠. 네. 한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 뭐 쇼핑 중독, 일 중독, 성 중독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위 중독이라고 불러요. 근데 행위 중독은 아직 DSM-5에 정식 진단 기준으로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자료가 많이 없기도 하고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가 않아서 이제 진단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도박장애랑 조금 유사하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도박장애도 그 행위로 유발되는 중독이기 때문에 조금 유사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도박장애 진단 기준을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 1번을 한번 보면 원하는 흥분을 얻기 위해서 액수를 늘리면서 도박을 한다. 자, 점점 늘어나야 돼요. 흥분을 얻으려면. 두 번째, 줄이거나 중지시키려고 하면은 안절부절 못한다. 이거 좀 이따 나올 금단 증상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도박에 집착한다. 이런 뭔가 집착적인 특성, 이게 우리가 그냥 크게 봤을 때 중독의 좀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박 연장선상에서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인터넷 게임장애 진단 기준이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재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DSM-5라는 책이 2013년에 출간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적인 정의나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질환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인터넷 게임으로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좀 자료가 쌓이면서 이거 정식 질환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DSM-5란 책에 이제 부록에 보면은 임상적 관심이 필요한 장애라는 목록이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게임 장애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본 부분만 한번 보면 몰두라는 말이 나오죠. 집착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단 증상, 그 다음에 내성, 6번에 과도하게 지속함, 7번 인터넷 게임한 시간을 속임.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우리가 중독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준, 그 구성 요소, 핵심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5개 이상이 12개월 동안 이상 나타나면 우리가 인터넷 게임 장애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성, 금단, 몰두, 과도한 사용, 게임 시간을 속임 이런 게 제 생각에는 여기에 준해서 다른 행위 중독들도 좀 진단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진단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내성과 금단입니다. 네. 한번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내성은 물질 사용의 효과가 점차로 감소하거나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점차 용량을 증가시켜야 한다라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5를 얻었을 때 5만큼의 쾌락을 얻었다면 내가 또 5만큼의 쾌락을 얻으려면 10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15가 필요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단은 물질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용량 줄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서 보통 불안, 초조, 안절부절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네이션을 저도 이제 지금 조금씩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도파민네이션을 보면은 이 저울이 나오면서 우리가 쾌락을 얻을수록 쾌락 이후 따라오는 고통이 커진다라고 하죠. 이게 금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만지고 아니면 뭐 SNS 많이 만질수록 딱 그만둘 때 몰려온 그 공허함, 뭐 안절부절, 불안 이게 점점 커져요. 그게 금단이고, 그럼 내가 그 커지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10분만 만지면 됐을 걸 내일은 20분을 만지게 되고 그 다음 날은 40분 만지게 되고, 이게 내성입니다. 그래서 좀 저울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제 이거를 저희 언니한테 먼저 강의를 했는데 내성의 의미가 조금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사실 뭐가 먼저 온다고는 할 수 없고, 왜냐면 금단은 그만뒀을 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DSM-5에서 나오는 금단은 어떤 행동을 딱 멈췄을 때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순서가 있다기보다는
그 순서에 대해서는 딱히 저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DSM-5에 있는 금단 증상 중에 그 여러분이 자주 겪으실 수 있는 금단 증상 하나가 카페인 금단 중에 하나가 두통이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던 사람이 하루라도 안 마시면 두통이 와요. 이건 제 지인 얘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금단이 생각보다 일상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행동 중독은 제가 이제 얼핏 봤는데 행동 중독은 아까 막 두통, 뭐 메스꺼움 이렇게 물리적인 금단 증상보다는 이렇게 심리적인 증상이 조금 더 많다고 하네요. 불안, 초조, 안절부절. 그 다음에 내성과 금단 말고도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어요? 네, 아까 말했던 집착과 의존성.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지 않을 때도 계속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뭐 성중독이다. 그러면 일상 살아가면서 계속 성적인 내용을 생각을 하고, SNS 중독이면 하지 않을 때도 계속 그 뭐 인스타 좋아요 개수를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뭐 운동 중독이다. 그러면 뭐 설교를 듣다가도 운동을 생각을 하겠고. 네. 전 아니에요. 네. 접니다. 네. 일단 행동은 중독으로 인해서 사회 규범에 배치되는 행동이에요. 뭐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 그러니까 적당히 마시는 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너무 많이 마셔서 항상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항상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술 마시고 수업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일탈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 중독의 진단 기준이가 엄청 간략하게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내성 금단, 집착과 의존성, 그다음에 일탈 행동, 여기에 추가로 뭐 내가 한 거를 속이려고 한다, 거짓말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그 도박 진단 기준도 보면은 그 돈을 얻으려고 좀 거짓말하는 행위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다음 중독의 원인인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책을 좀 참고하면서 했는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도파민이 생물학적 원인인 건 맞아요. 근데 그 행동이 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원인 요소가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참고한 책들 위주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볼 거고, 그 책들 중에서 공통된 내용을 추려서 한 거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일단 알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어떤 사람은 중독이고 왜 어떤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핸드폰을 뭐 10분, 20분 만지고 그 다음날 안 만지고 그렇게 한 10년을 살 수 있는데, 누군가는 한 달 만에 처음 10분 만지던 거 한 달 지나고 3시간 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질환을 설명하는 가장 널리 퍼진 모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타고난 생물학적 취약성이 있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게 같이 상호작용해서 정신질환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탱크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본 책에는 이렇게 비유가 돼 있었는데, 우리 각자가 물탱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물탱크의 어떤 강도나 물탱크의 용량은 타고난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물을 유입시키는 파이프가 있고 물을 내뿜는 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는 탱크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데, 이 유입하는 파이프가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유출하는 파이프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똑같이 100리터의 물을 부었어요. 근데 타고나기를 10리터만 담을 수 있는 탱크와 5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탱크가 있다면 당연히 10리터 담을 수 있는 탱크는 터져버리고 말겠죠. 심지어 유출하는 파이프마저 손상이 되어 있다면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발생한다. 반대로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고 이 파이프를 잘 뺄 수 있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물을 빼내는 파이프는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작부터 이 사람이 작은 탱크를 가지고 태어났다. 뭐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유전적인 취약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좀 압도적인 스트레스가 오면은 당장이라기보단 정신질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은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유전자와 환경의 역할 좀 나눠볼게요. 근데 이제 책들에서 유전자에서 중독을 잘 일으키는 유전자는 딱히 식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뭐 특정 유전자 변이가 중독의 가능성을 줄여주긴 한다, 이런 말은 있대요. 근데 이제 뭐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나 봐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약물 치료했을 때 특정 유전자 조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중독
대한 약물 치료 효과가 좋았다. 뭐 이 정도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유전자가 뭐 중독을 결정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의 역할이 조금 큰 것 같아요. 뭐 이용 가능성.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컴퓨터를 집에 와서 키고 뭐 화면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이거 손에 들고 다니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용 가능성. 중독이 되게 쉬워지겠죠.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다음에 아동기 유해 경험. 이건 정신질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아동기 학대는 모든 정신질환의 발병 위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기 유해 경험 중에서 뭐 학대나 방치 그리고 부모가 중독인 경우도 굉장히 중독이 되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주변에 좀 중독 사람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길거리에 나갔는데 뭐 중독자들 널려 있다던가 그러면 당연히 훨씬 쉬워지겠죠. 중독이 되기가. 이게 좀 제가 그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 근거해서 설명드린 원인이고 그 다음에 좀 심리적 원인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영혼의 구멍 이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말이 조금 어려워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색하고 우울하고 민감하고 걱정 많고 자존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뭐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취약한 인간이라고 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감 있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제한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한테 즐거움이 온 거야. 그럼 우리 그 행동 당연히 계속 하겠죠. 그게 영혼의 구멍 이론이에요. 그래서 많은 중독자들이 처음 물질을 사용했을 때 영혼의 구멍이 마술처럼 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기분이 좋고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고 자신감을 경험했다라고 보고를 했대요. 당연하죠. 내가 늘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런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뭐가 있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저라도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사실 너무 많아서 이제 막 원인들이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제가 사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50대 남성분이 아이스크림을 항상 계획한 것보다 많이 드시는 거예요. 밤에 항상 뭔가 허기가 진대요. 냉장고를 딱 열면 오늘 진짜 2숟갈만 먹어야지 하는데 항상 한 통을 다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했던 뭐라고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먹는 동안은 건강을 생각하지 않게 된대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중독 관련된 연구자였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할 때 드는 생각이 나 이거 안 먹으면 왠지 우울해질 것 같아. 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서는 나 오늘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스스로 좀 정당화한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이 뭐였냐면 이 외로움, 우울함 이런 공허함을 직접 다루지 못하고 아이스크림이라는 대체물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보상하려고 감정을 조절하려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허감을 달래기 위해 가끔 하던 행동을 어느 순간에는 매일 혹은 매 시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공허감, 외로움, 우울, 무기력, 불안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대체물을 찾는 거죠. 저도 집에 가면 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집에 가면은 혼자 사니까 굉장히 조용해요. 심심하죠? 뭐해요? 시끄러운 거 틀어놓는 거예요. 왜냐? 심심하니까, 공허하니까, 외로우니까. 그러다 보면은 중독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사례 2번으로 빨리 넘어가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네. 네, 아이고. 네, 사례 2번. 그 다음 사례 2번은 이제 음란 사이트에 중독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끊지도 못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왜 그렇게까지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좀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정 환경도 있었는데 어떤 연애 관계를 했냐면 연애 관계에서 나의 욕구에만 초점 맞추고 그거를 계속 채워줄 수 있는 여자만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분이 이제 당신 욕구 말고 좀 당신도 다른 사람을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걸 노력해보자 했는데 딱 그걸 듣자마자 한 소리가 그럼 제 욕구는 누가 채워줘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글을 쓰신 전문가분께서 중독자는 사랑받기만을 원할 뿐 사랑할 줄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쾌락, 내가 즐거운 거, 내 행복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내 쾌락만 채우는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네,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건 좀 의학적인 책에서 나온 거라서 이렇게 뭐 해독, 재활, 정신치료, 상담이랑 똑같아요. 약물 치료, 지지 집단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주로 이 5가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을 권유하는 것도 당연히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돕다가 우리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당연히 중독센터나 정신과에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중독인 사람이 있다면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가 고통을 견디는 방법 배우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중독자가 이제 중독 그 상담 전문가를 찾아와서 딱 처음에 상담을 하고 이 사람은 중독을 8개월 만에 끊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 상담소에서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용기가 되는 말이 뭐였냐면, 당신이 이걸 끊으면 당신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 말이 되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불안한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불안을 내가 다시 물질로 덮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중독 행동으로 덮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더 편안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쾌락을 즐긴 만큼 고통에 따라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픈 몸을 회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그걸 인정을 하고 돌봐준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정직함이 첫 단추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알코올 자조 집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AA라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인데, 거기서 다들 이렇게 모여서 첫 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예를 들어 백희영이 알코올 중독자를 해볼게요. 나는 백희영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딱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중독자다, 나 끊임없는 갈망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를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타인으로부터 도움받아서 회복이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비판하면은 그걸 수용하고 내가 가진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보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네, 현실적인 기준도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내일부터 술 한 잔도 안 마실 거야, 이래놓고 여전히 술자리에 막 가. 그러니까 나는 가도 안 마실 수 있어, 이건 의지의 문제 하고 가요. 말도 안 되겠죠? 그러면 절제하는데 실패해요. 아까 뇌가 바뀌었다 했잖아요. 이미 실패를 하겠죠. 그러면 분노하고 반항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실패하고 또 중독되고 악순환에 빠져들겠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전략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뭐 내가 어디를 가도 술을 안 마실 거야, 이거보다는 그냥 술자리가 있는 환경에 가지 않는다던가, 환경을 바꿔준다던가, 조금 더 작게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이건 뒤에 나온 얘기랑 조금 연결이 돼서 네,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죄책감과 수치심을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혹시 어린 왕자 읽어보신 분들은 요 술 마시는 술꾼 아저씨 아실 거예요. 어린 왕자가 술은 왜 마셔요? 물었는데 술꾼이 잊으려고. 머리 져요? 창피한 걸 잊어버리려고. 뭐가 창피한데요? 술 마시는 게 창피해. 이게 알코올 중독자의 좀 전형적인 걸 드러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독자들은 자기 행동에 대해 떳떳하지 않아요. 이 행동이 잘못된 거 알아요. 그래서 중독 행동이랑 나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 수치심을 덮기 위해 또 중독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수치심이 아니라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상담 때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요. 수치심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판단해요. 근데 죄책감은 우리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치심은 I am a mistake가 되는 거고, 죄책감은 I made a mistak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심이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실수인데 뭐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죄책감 받으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 나 죄책감을 느껴. 그러면 반성하고 바로 잡으면 돼요. 그게 I made a mistake, 죄책감과 수치감이 다른 점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중독 행동을 하면은 내가 그렇지 뭐, 이런 행동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좀 잘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죄책감으로 돌리는 게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네, 아까 그 제가 알코올 자조 모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건 중독 회복자들끼리 모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정보를 공유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집단인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건강한 관계가 회복을 돕는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중요하고 자랑스럽다라고 느끼고 싶어요. 근데 중독자들은 거기에 서투르니까 좀 다른 물질로 그 쾌락을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의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독 회복자들이 모인 집단이라던가 아니면은 중독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행동을 우리한테 말했을 때 너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한다면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중독자가 나 사실 알코올 중독이야 얘기했는데 네가 그렇지 뭐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어떤 행동도 변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지지해주고 존중해주는 집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중독의 예방인데 네, 그 다음으로 넘겨주실까요? 그 중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인데 책에는 재발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예방에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해서 좀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보려고 하는데 우선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선 스트레스.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전적 요인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 스트레스. 아까 우리 중독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스트레스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중독이었다. 공허해, 외로워, 핸드폰 만져. 이렇게 됐는데 그럼 다시 이 사람을 외롭게 만들어? 그러면 또다시 그 중독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촉발 인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출. 중독 물질에 노출이 되면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마약 중독자한테 마약 관련 사진만 이렇게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회복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사진만 봐도 도파민이 방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출이 되는 순간 이미 도파민이 방출되고 그럼 나 이거 원하게 되고 갈망의 극복이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자극, 뭐 중독 물질과 관련된 대상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친구들이랑 약을 했다. 그럼 그 친구들. 아니면 뭐 특별히 내가 이 장소에만 가면 핸드폰을 하게 된다. 그럼 그 장소. 요런 환경적인 자극들이 재발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방에 좀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 운동은 제가 책에서 찾은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운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이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유발해 주는데 그게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도록 연습을 시킨대요. 아까 중독자들은 스트레스를 당하면 거기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중독 행동을 했는데 그 대신에 조금 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자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중독 물질을 피하고 환경적 자극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집에서 그런 물질을 제거하고 중요한 거 주변 사람들도 사용을 감소해야겠죠. 내가 핸드폰을 만지는 중독자인데 나 혼자 안 만지겠어 하고 딱 집에 갔는데 우리 가족 다 만져. 그러면 내가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피하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환경적 자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혼자 있으면 이 방에만 가면은 그러면 내가 맨날 중독 행동을 해. 그러면 혼자 있지 않거나 뭐 밖에 나간다거나 도서관에 간다거나 공원에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피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당연히 혼자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네. 이 정도를 일단 해봤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